2015년 초에 그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서열 이야기하면서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도 그런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그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왜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하태경 전 새누리당 의원, 당시에는 바른정당 의원이었다는 점 정정해 드리고요. 자, 하태경 의원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순실, 워낙 유명한 말이잖아요. 권력서의 1위는 최순실 씨다. 근데 이게 삼성도 알고 있었고, 승마협회도 알고 있었고, 마사회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만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누가 가장 이 정권의 권력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다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삼성 관련해서도 사실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돈을 실질적으로 삼성은 아직도 계속 유망주, 승마유망주 여러 명한테 지원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수혜자가 한 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삼성도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사회 관련해서도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사회는 경마죠. 그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예. 근데 왜 승마를 지원하려고 좀 노력을 하나요? 도쿄 2020년 승마 지원을 마사회가 나선다는 것도, 물론 말을 같이 다룬다는 것 그렇죠. 빼고는 예. 그렇게 큰 분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거, 박원호 전무가 다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마사회도 역시 최순실에 의해서 움직였고, 또 거기다가 정윤회 씨도 최순실 씨 말 한마디에는 쩔쩔매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작년 가을 겨울까지 오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아직도 지금 이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정윤회 씨가 이제 약간 남편이고 외부에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정윤회 씨가 굉장히 실세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 박원호 전무의 얘기에 따르면 굉장히 쩔쩔맸다. 방금 백성문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쩔쩔맸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굉장히 고압적인 말투로 말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났어요. 최순실 씨가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박헌영 씨인가요? 그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이 맞아요. 예. 추가로 메모를 내놨잖아요. 예. 공개를 하면서 그걸 땅속에 파묻어놨다고 그랬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그걸 이제서 공개를 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걸 꺼냈으면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뭐라도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최순실 씨로부터.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차은택 씨도 그랬고 고영태 씨도 그랬고, 최순실 씨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이제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에서 오는 그런 그 파워, 그 파워도 있었고, 그 플러스 어떤 사람을 다룰 때, 사람을 부리거나 할 때 어떤 그런 그 카리스마, 이런 게 상당히 컸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땐 갑질인 거죠. 아니면 최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다면, 물론 여성 상위 시대에 부인이 어떤 부분에, 일정 부분에서는 운영권을 쥐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의 가정을 생각했을 때 남편한테 하지 마, 해,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집이 있긴 있어. 근데 이게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사람들이 언제 눈치챘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보통 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남편한테 좀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순실 씨가 진짜 실세구나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걸 눈치챈 계기가 바로 정윤회 문건 파동 때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원희 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정유라 씨 그 승마 지원하고 그럴 때도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정유라 씨가 제주도에서 아이 낳을 때도 그걸 직접 다 챙기고 다닐 만큼 최순실 씨 그리고 정유라 씨랑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지기 전까지는 정윤회 씨가 제일 비선실세고 제일 1순위 권력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건 파동 터지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최순실 씨가 진짜 실세였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아마 삼성도 그 시점 무렵에 최순실 씨가 완전한 실세구나라고 파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가서
결국은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마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이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남편까지 쥐락펴락하는 거는 최순실 씨가 최태민 가문의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태민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해가지고 일각에서는 그 사교의 그 그 승계자, 2대 교주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파워가 최태민 씨로부터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고 저 남편인 정윤회 씨도 최태민 목사 하던 그 일에 옆에 스텝으로 일하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교주에 해당하는 분의 딸하고 결혼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파워의 이 힘이 그 동심원이 최태민 목사라든가 그 최순실 씨 쪽에 이제 1차 동심원이고 정윤회 보좌관 같은 게 실장 같은 게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힘에서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 최순실 씨가 청와대 들어가서 비서관들 데리고 회의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윤회 씨가 청와대 들어와 있었다면 그 비서관하고 정윤회 씨까지 데리고 아마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맥락이 있는 거죠. 이 남편도 쥐락펴락했던 최순실 씨, 딸과 그 딸의 남편에게도 굉장히 엄했던 것 같은데요. 정유라 씨와 정유라 씨의 전 남편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따로 살았었지. 아니야. 잠깐 있으시는 거라서 호텔에 계시고 그러셔서 저희 집은 불편하다고 그러셔서 네. 이런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딸인 정유라 씨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돌발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 딸의 증언을 굉장히 제가 열공이라고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일 모레 최순실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증인으로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증죄가 추가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출석을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19일에 나오라는 걸 제가 지금 그러니까 26일 날 나오겠습니다 하고 정유라가 했던 얘기를 일단 다 받아서 그걸 지금 열공을 하고 있다는데 그만큼 정유라 씨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언이 충격파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순실 씨는 거의 모르쇠, 난 아니야, 난 아무 관계없어, 억울해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정유라 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삼성과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 세탁하는 과정, 그게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관한 법률 위반 부분까지 포함해서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인데 최순실 씨하고 삼성의 임원 2명이 이 말 세탁하기 전날 모여서 얘기하는 걸 승마 코치한테 전화를 통해서 들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시면 그 녹음 파일도 낼게요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런 걸 녹음해놨다는 게 참 저도 지금도 놀랍긴 한데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그렇지만 결국 이게 전혀 지금 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이 정유라 씨의 진술을 쉽게 말해서 깨지를 못하면 이건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증죄가 추가될 위험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까지 다 감수하고라도 나가서 어떻게든 정유라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보겠다. 라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최초 폭로자죠. 고영태 씨. 이 매관 매직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다가 이게 기각이 됐다고요? 예. 고영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기소된 공범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공범들이 다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쟁점이 너무 복잡한 사안인데 그 일반 국민재판을 해봤자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고 이제 조만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가 아니고 그 국민참여재판을 이제 기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참여재판은요 며칠씩 못해요. 네. 왜요? 그러니까 6개월씩 못 가는 거예요? 국민참여 배심원들을 모아놓고 그날 끝나야 돼요. 네. 하루 만에. 나가면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배심원이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안에 끝냅니다. 근데 증인이 많으면 하루에 안 끝나죠. 그렇군요. 아주 길어야 이틀이에요. 아주 길어야. 그리고 배심원들은 바깥으로 안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 보기에는 이거 다툼도 많고 그리고 증인도 많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재판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고영태 씨의 재판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직까지는 고영태 씨의
육성이나 내용, 법정에서의 다툼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